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는 한국 항공산업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KF-21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경쟁 기종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은 현재 유럽을 대표하는 4.5세대 전투기로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판매된 바 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각각 강력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 그리고 높은 기동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은 이러한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KF-21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전 시스템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에서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KF-21은 타이푼과 라팔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KF-21 수출이 활발해지면 한국은 다양한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튀르키예는 독자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칸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자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 전투기 시장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KF-21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전투기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KF-21의 수출 전망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자국 공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을 대체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로 뛰어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 그리고 높은 기동성이 장점입니다.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함으로써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2030년에 도입 예정인 자국산 5세대 전투기 칸이 실전에 배치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공군의 전투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튀르키예는 또한 F-16 전투기의 최신형 버전인 F-16V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인데요. 튀르키예가 이렇게 해외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애를 쓰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국의 공군력 현대화와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자국산 전투기 칸의 개발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칸 개발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려는 계획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2021년 10월 바이든 행정부의 F-16V 40대와 성능 개량 키트 80세트의 판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은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며 해당 계약이 성사될 경우 대량의 F-110 여유분 엔진과 후속 군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튀르키예의 F-16V 도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대안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타이푼 전투기 40대를 구매하여 공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역시 독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에 튀르키예에 F-16 블록 70 전투기 40대와 현대화 키트 80세트의 판매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2년 동안 지연되었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공군 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여전히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에 도입 예정인 자국산 5세대 전투기 칸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튀르키예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일의 반대 이유는 튀르키예의 시리아 및 이라크 내 군사행동과 관련된 국제적 우려에 기인한 것인데요. 이는 타이푼 구매 협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는 영국과 스페인과의 협상을 벌이며 어떻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반대 때문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지 못한 건 튀르키예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몇 년간 자국 공군의 현대화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비난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에서의 역할과 국내 인권 상황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소시엄의 주요 국가인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 협상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군부 및 정치 지도자들은 타이푼 도입이 자국 방위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고비용과 유지 관리의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러한 내부 갈등은 도입 계획의 추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여러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개발은 1970년대 말 유럽 각국이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는 각각 독자적인 차기 전투기 개발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1979년에 이르러 세 나라는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논의는 점차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되어 유로파이터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로파이터의 기술적 기원은 영국에서 1970년대 초부터 개념이 정립된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의 고등 전투기 사업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영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BAE 실험 비행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1986년 8월에 초도 비행을 한 기술 실증 실험기가 만들어졌으며 타이푼은 이 실험기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요구사항과 전술 교리의 차이로 인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셉 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소련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는 공대공 전투기를 선호했으며 프랑스는 다목적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프랑스는 결국 독자적인 전투기인 라파를 개발하게 되었고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의 합작 프로젝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로 인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으며 각국의 재정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994년에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998년에 명명식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적인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기동성과 안정성 등에서 꽤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연료 탑재량 부족, 공대지 무장 운용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생산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생산은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신규 수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2017년에 카타르와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독일과 스페인의 추가 발주로 생산 라인이 연장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타이푼의 장기적인 생산 및 유지 보수 지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거의 모든 면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수출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KF-21은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지만 향후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초기 양산 단계에서 이미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로 완전하게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KF-21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KF-21의 초기 양산 가격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대당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1,500억 원 이상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더욱이 KF-21은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기체로서 향후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미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친 기체로서 추가적인 가격이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다국적 합작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출 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수반되는 반면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수출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쟁쟁한 라이벌이 있어야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KF-21과 유로파이터 간의 경쟁은 KF-21의 손쉬운 승리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6일 KF-21 때 제니10 영상입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보라매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필리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F-21이 필리핀의 국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경전투기를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필리핀 정부는 공군 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투기 도입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요청한 KF-21 정보 제공 요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KF-21의 비행 성능, 레이더 탐지 거리, 전자전 능력, 무장 탑재 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둘째, 유지 보수 주기, 부품 교체 비용, 운영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보. 셋째, KF-21의 스텔스 기술 수준,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최소화 설계, 레이더 흡수 소재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KF-21의 다목적성 및 활용 범위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동남아의 지역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주요 해상교통로가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구단 선주장을 통해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국가들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와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여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등 첨단 해군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군사력 강화를 위해 최신 전투기와 군사 장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KF-21 도입 계획도 이러한 흐름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필리핀과 중국이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중국이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중전력에서도 필리핀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필리핀에는 중국의 제니10에 대항할 만한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제니10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되는데요. 중국은 제니10이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신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니10의 성능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보라매는 필리핀이 중국의 제니10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지만 최신 레이더와 뛰어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RCS를 최소화한 설계와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여 충분한 은닉성을 제공합니다. KF-21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리핀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5세대 전투기 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최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 역시 합리적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국방력을 자립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KF-21에 대해 애써 폄하해 왔는데요. 중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KF-21은 제니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중국의 제니십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설계와 첨단 항전 장치,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지만 KF-21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지 못한 점에서 제니십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덧붙여 KF-21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를 일부 반영하였지만 미사일을 외부에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F-21에 장착된 미국산 엔진 F414G400K는 5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기동성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라고 비하했습니다. 심지어 KF-21이 제니십은 물론이고 중국의 또 다른 5세대 전투기인 FC-31과도 경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은 젠텐의 파생형 전투기들 정도만 상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젠텐이 4세대 전투기이고 KF-21이 4.5세대 전투기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군사평론가의 분석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KF-21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21은 아직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지 않아 완전한 스텔스 성능은 갖추지 못했지만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등의 최신 항전 장비와 미티어, 아이리스-T 등의 고성능 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4.5세대 전투기인데 젠텐 같은 전투기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KF-21의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된 에이사 레이더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산물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한 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개발 난이도가 높아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선진국만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12번째로 항공용 에이사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하여 전투기의 전투력을 3배에서 4배 높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천여 개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하며 이는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여 전투 상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KF-21의 에이사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의 숫자는 약 6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도 천문학적인 운용 유지비로 인해 F-35 전투기의 도입 대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제니10을 대량으로 보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4.5세대 전투기인 젠텐C와 같은 기종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F-21에게 젠텐C 정도는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한데요. 블록2와 블록3로 업그레이드된 KF-21이라면 제니10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게 가장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필리핀이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도입 및 운영 비용이 합리적인 KF-21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량으로 도입하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KF-21에 포위되는 형국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일 KF-21N ACS 영상입니다. 레이더, GPS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장비와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현대전장에서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남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호 간의 전자전 교전을 통해 서로의 미사일과 드론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테킴스와 유럽의 정밀 유도 무기들이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의 위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는 등 전자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의 미국도 새로운 전자전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F-15EX를 전자전기로 개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EA-18G 그라울러라는 훌륭한 전자전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EA-18G 그라울러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 격추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기체입니다. 지금도 그라울러는 자신이 F-22를 격추시켰다는 의미를 담아 기체 외관에 랩터의 킬마크를 새겨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라울러를 보유한 미국에서 F-15EX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미국은 F-15EX를 그라울러 수준의 전자전기로 개량할 것을 알리며 현대공중전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지배를 받는다는 발언으로 공중전에서 전자전기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전폭기인 F-15마저도 전자전기로 개량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만큼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갖춘 공군 전력을 확보해야만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의 적성국과 원활한 교전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도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전 공격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카이는 진행 중인 NACS 로드맵 구상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여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NACS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KF-21의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연결하고 소형 제트 무인기인 다목적 무인기와 함께 운용하는 NACS 1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목적 무인기는 마하 0.6의 속도로 전장 3.1m, 폭 2.2m, 150kg 중량으로 내년 초도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NACS 2단계에서는 무인 전투기와 위성이 연결되어 운용되고 다목적 무인기는 자폭 등의 소모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무인 전투기는 9,730kg 중량의 마하 0.9 속도로 전장 12.2m, 폭은 9.6m로 다목적 무인기보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미국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로열 윙맨 무인 편대기 6세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목표와 유사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궁극적으로 NACS 3단계에서 5세대 스텔스기 이상의 능력을 갖춘 KF-21EX가 등장할 예정이며 2단계에 접어들면 전자전기 임무를 수행할 KF-21EA의 개발도 함께 완료될 전망인데요. KF-21의 전자전기 버전은 블록2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3에 해당하는 KF-21EX의 개발과 함께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KF-21 블록2가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블록3 버전인 EX와 전자전기 버전인 EA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기체가 개량되는 과정은 최소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2030년대 초반이면 KF-21EA의 구체적인 성능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2023년에 전자전기 버전의 유로파이터 EK 개발에 착수하였고 향후 2030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인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전자전기 개발에도 매우 빠른 속도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한국의 전자전 능력을 과도하게 폄하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미국조차도 수십 년간 적성국의 전파를 수집, 분석하여 전자포드를 제작하고 F-22 랩터에 준할 정도의 군사기밀로 취급하는 전자전기를 한국의 전자전 능력으로는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전자전 능력 수준과 장비의 기술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F-4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부터 독자적인 전자전 장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ALQ-88K를 시작으로 개량형인 ALQ-88AK와 ALQ-200까지 연달아 제작에 성공하며 뛰어난 전자전 포드 개발에 주력했는데요. 이러한 개발 역사를 거쳐 만들어낸 EW 스위트는 KF-21의 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투기 외부에 장착하게 되면 무게와 공기 저항으로 인해 전투기의 기동성과 작전 반경이 줄어들게 만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과 EW 스위트를 모두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내부에 전자전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수의 국가가 전투기 외부에 부착하는 전자전 포드에 비해 무기와 부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KF-21은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전투기 내부에 장착하여 적성국의 전투기를 교란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반면 F-15EX가 사용하는 전자전 장비는 BAE 시스템스가 개발한 이파스 시스템입니다. 이파스는 현대전장 환경에서 F-15Eagle 항공기의 생존성과 상황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첨단 전자전 장비이며 패시브 및 액티브 센서를 사용해 레이더 유도 미사일 및 적 항공기에 대한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파스에 비해 한국의 EW 스위트는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기술적인 성숙도에서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간 내에 미국과 유럽의 군사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는 한국이 2030년을 전후로 KF-21A를 공개할 시점에선 지금보다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충분히 미국과의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EW 스위트는 고출력 지향성 전자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제밍을 수행하며 AI 기반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춰 긴박한 교전 상황에서 KF-21A의 대응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전자전기를 갖출 예정인데요. NACS의 청사진처럼 KF-21EX와 KF-21A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지지부진한 수호이 57의 생산 속도를 가진 러시아, 실전 검증 없는 제니10의 중국보다 한층 더 효율적인 전투기, 편대 구축이 가능합니다.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교란할 수 있는 KF-21A가 적성국의 방어 체계를 흔들고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앞세운 KF-21EX가 적의 전투기와 주요 군사시설을 철저하게 분쇄한다면 한반도의 제공권은 감히 적성국이 넘보지 못할 것이라 기대를 모읍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이 야심차게 시작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미국의 NGAD를 비롯하여 GCAP와 FCAS까지 연달아 개발 계획이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신형 기체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NACS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KF-21을 5, 6세대 최신 기체로 전환하고 그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